안녕하세요. 돈 셰프의 최경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돈 셰프가 100회를 맞았습니다. 100회 특집 기념으로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 미국 세법 그리고 미국 조세 협정에 관해서 또 협정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더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미국의 증여 상속에 대해서 또 뭐 이후에는 또 상속 계획 뭐 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이제 날라오셨습니다. 우리 이상엽 미국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사님 본인 소개 먼저 간단히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상엽 회계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25년째 그 회계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지아에서 한인 회계사협회 회장직 역임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한국과 미국의 양쪽 나라에 다 걸쳐가지고 그 세금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 예. 양쪽 국가에 다 어느 한쪽에 그 거주민이고 네. 다른 쪽에는 비거주민인데 뭐 인컴이 어느 쪽에 또뭐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다든지 이런 좀 복잡한 세금 문제에 그 당면에 있는 분들한테 네. 컨설팅하는 부분을 제 주 업무 중에 하나로 네, 하고 그러시구나. 있습니다. 미국 가신 지 벌써 25년이나 되셨군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최근에 미국의 투자 이민에 대한 관심도 계속 이제 늘어왔고, 그리고 미국 부동산 투자도 관심이 최근에 많이 저희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뭐 자녀 유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투자 목적으로도 또 미국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이 또 생기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 미국 세법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모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자, 회계사님, 미국 세법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씩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그렇죠. 이제 미국의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 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세금을 받는 주체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네. 연방 정부가 있고 그리고 주정부가 있는 거죠. 예. 주정부도 하나의 정치 기관이니까 네. 주정부에서도 세금을 받게 돼 있는데 연방 정부는 예를 들어서 최대 세율이 37%이거든요. 네. 개인 소득 세율이. 근데 주정부의 경우에는 0%인 주도 있고 아예 세금이 없는 주도 있고 아주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3%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바로 옆에 있는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세율이 0%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캘리포니아는 13%니까 내가 네바다에 거주하고 있느냐 아니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수입이 있어도 네. 13%를 더 낼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죠. 그렇게 주정부하고 연방정부에 대한 세금이 두 개가 따로 있고요.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고 따로따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캘리포니아에 사는 분은 연방 정부세 최대 37%에다가 주정부세 최고 13% 하면 50%까지 세금을 내요. 그렇죠. 이 수입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네. 마지막 버는 1달러에 대해 가지고 절반 50센트를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뭐 여담이지만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네바다나 플로리다나 아니면은 테네시나 텍사스, 워싱턴 스테이트 이런 데들이 세금이 전혀 없는 주거든요. 적어도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뭐 그분들이 뭐 생활하시는데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그 처음에 자리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세금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세금이 전혀 없는 그런 스테이트에 고려하는 그러니까 좋은 캘리포니아가 이제 LA가 포함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샌디에고라든지 네. 그다음에 저기 샌프란시스코도 캘리포니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최근에 저도 듣기로 이제 네바다 이게 라스베가스가 네바다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라스베가스로 뭐 교포분들이 많이 뭐 이동했다 하고 예. 있다. 네, 라스베가스가 뭐 미국에서 그 대도시 중에서는 아주 뭐 굉장히 급속하게 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주이고요. 또 거기다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라스베가스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세금이 없으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테이트들이 뭐 플로리다가 있고요. 예. 테네시도 있고 그리고 좀 재미없는 스테이트이긴 하지만 네. 텍사스도 있죠. 네. 텍사스도 세금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이 또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가 조세 협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조세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와 그리고 미국 연방 정부 간 사이에
협정이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주요한 내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자. 같은 수입에 대해서 양쪽 국가에다가 다 또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자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네. 만약에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인컴이 생겼는데 캘리포니아에다가 세금을 냈단 말씀이죠. 네. 그런데 내가 한국의 거주민으로서 음. 비록 외국에서 수입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다가도 세금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경우에 내가 이미 캘리포니아에다가 세금을 다 냈는데 음. 한국에다가 똑같은 수입을 보고하고 또 내야 되는 게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미 외국에다가 낸 세금에 대해서 그 세금 분량만큼을 한국 세금으로부터 깎아주는 거죠.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미국식으로는 foreign tax credit이라고 합니다. 외국에다가 냈었던 텍스를 크레딧을 주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조세협정이에요. 상호간에 이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조세협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어요. 아,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세 의무에 대해서도 좀 정의를 좀 해야 될 것인데, 네. 내가 가령 미국의 거주민이 아닌데 음. 내가 캘리포니아에 가령 뭐 스타벅스 건물 하나 샀다. 그래서 거기서 렌탈 인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럴 때 내가 그 스타벅스에서 발생한 인컴을 미국에다 과연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한국에는 내가 보고를 해야 되느냐? 네. 양쪽 나라에 다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나라의 거주민 상태 자격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 나라에서 수입이 발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일단 그 나라에는 무조건 보고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만약에 한국의 거주민이다 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외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도 한국에다는 무조건 전부 다 보고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다 한국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국의 거주민이니까. 그렇죠? 내가 한국의 거주민으로서 그럼 미국의 건물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미국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어디에 보고하느냐? 미국에서는 미국 건물에 대한 것만 세금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미국의 거주민이 아니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발생한 인컴 소스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고 한국의 인컴까지 보고를 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조세협정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조세협정을 너무 믿고 있다가 네. 깜짝 놀라는 그런 세금을 갑자기 통지서를 받아보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주정부입니다. 미국의 주정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부이지만 약간 그 권한이 그 연방 정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외교권입니다. 외교권이 네. 없는 거죠. 예. 주정부가 외교권까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외교권이나 아니면 군대를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의 국가가 돼버리는 거죠. 네. 여기는 연방 국가가 있기 때문에 외교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외국과 그런 조세 협정을 맺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한국하고 조지아 주정부 아니면 한국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이에는 조세 협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거주민인데 한국에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건물을 언젠가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겠죠. 네. 그럼 건물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다 양도소득세 당연히 보고할 겁니다. 네. 내야 되겠죠. 네. 그럼 미국에 나는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미국 연방정부 세금을 계산을 할 때는 한국에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겠죠. 네. 그게 이제 foreign tax credit 아까 말씀드린 네. 조세협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조세협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다 세금을 다 내는데도 불구하고 예.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또 세금 보고를 하고 그 냈었다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캘리포니아에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주마다 틀리다는 거네요. 예, 대부분의 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니면 되는 거죠. 내가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고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한국에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수입이 발생했다. 그때 내가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니기만 하면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다가 세금을 낼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캘리포니아 주민 상태를 내가 포기하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가서 음. 거기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다가 세금을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 네바다라면은 소득세가 없거든요. 네. 주민 소득세가 없는 거죠. 그런 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했다, 양도세가 발생했다고 전혀 요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차익이 13%씩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양도소득이 한번 발생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뭐 몇십억씩 뭐 몇백억씩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때 미국의 주정부세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모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캘리포니아에는 임대를 주고 이제 주소지를 이제 네. 네바다로 옮긴다든지 그러면 네. 뭐 옮기자마자 바로 한국 네. 거를 정리해서 수입이 네. 생겨도 상관없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각 주정부 사이에서도 주정부 사이에서도 그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민인데 네바다로 주소지만 옮겨가지고 캘리포니아 세금을 넘어갔다고 하는 걸 어떤 탈세로 규정을 하고 쫓아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각 주정마다 그런 폴리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에서 내가 실거주지에 어떤 실거주지 주소지가 있고 어떤 주에 실거주지가 있고 뭐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그 주에 네바다에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주의 주민으로 인정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텐션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어느 주에 거주하겠다는 그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파악하는데 그 인텐션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주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주에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국에 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거주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주가 그 횟수, 그 1년 12달 중에서 6개월 이상 그 주에서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거주민, 비거주민을 파악을 하거든요. 연방정부하고 좀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크게 팔 거 몇백억 정도, 뭐 몇십억 정도 만약에 양도소득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한국에 와서 아예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서 그 주정부에 대한 납세 의무를 벗어나는 거죠. 불법에 만들거든요. 네. 합법적인 텍스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분명히 있고요. 계획이 필요하겠네요. 네, 계획이 필요하죠. 정리해 보면 연방 정부세는 이제 서로 조세 협정이 돼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서로 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주정부세는 그런 게 없다. 네. 주정부세는 이제 주에서 뭐 조세 협정이 없으니까 따로 네. 그건 내야 된다는 거네. 그렇죠. 네. 뭐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네.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하면은 예, 가능성이 그렇겠네. 있을 수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예. 외국에서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서 아예 수입으로 쳐주질 않아요. 치질 않습니다. 그런 주도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거기에 써놨는데 Net Investment Income Tax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근로소득세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로소득이 아닌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예. 세금을 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세금이 아니고 메디케어 보조금, 그러니까 정부 의료 혜택 주는 미국의 오바마 케어라는 네네네.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오바마 케어가 처음에 생겼을 때 부자들이 세금을 뭔가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오바마 케어 자체가 존속이 힘들고 건강보험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양도소득이나 그런 것들이 크게 생긴 사람들이 좀 돈을 좀 더 내라 라고 하는 의미로 3.8%를 특별세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내가 내는 세금은 세금인데 예. 소득세의 특성이 아니에요. 비근로소득세다 말이죠. 이건 소득세로 쳐주지를 않기 때문에 한국에 있었던 건물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양도소득을 미국에다가 그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하면은 미국의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고 동시에 Net Investment Income Tax도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이 계산이 된 것은 한국에 낸 세금을 만큼 깎아주는데 이 Net Investment Income Tax는 소득세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요. 그 연방정부에 연방정부에 내는 거예요. 연방정부에 내는 거네. 그래서 이것만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연방정부세 최대 37%에 이게 포함됩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별도구나.
이거는 이제 비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예. 양도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자소득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소득인데 주로 이제 양도세입니다. 네. 그 양도소득이 25만 불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나오거든요. 네. 25만 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3억 정도 되는데 양도소득 3억 정도는 건물 하나 한국에서 팔면 쉽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net investment income tax를 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가 하면 깜짝들 놀라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증여세하고 상속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증여세, 이거 소득세가 그 정부 간의 조세협정이 있으니까 증여세나 상속세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한국하고 조세협정을 소득세에 대해서는 조세협정을 해줬는데 예.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내가 미국의 거주민인데 예. 한국에 갖고 있는 건물을 자녀분한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했다. 네. 라고 하면은 한국 정부에 일단 뭐 물론 내겠죠. 근데 미국식으로도 증여세, 상속세를 보고를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국의 거주민이니까 보고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 냈었던 세금을 감안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또 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또 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보고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한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미국에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이제 생기는 신분은 거죠.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아닐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예,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시민권자니까 내가 어디서 살건 상관없이 미국에다가 세금 보고를 증여세, 상속세를 세금 보고해야 되는 의무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만약에 내가 시민권, 영주권인데 한국에 건물까지 갖고 있어요. 네. 나는 한국의 거주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속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한국에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보고를 하고 세금도 내야 되는 것이죠. 네. 내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다가는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때 한국에 이민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또 깎아주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에서 상속 증여세 내야 되고 그렇죠. 미국에서 또 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단지 이제 그 내는 금액이 미국의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 그 면세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양쪽 나라에 다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 굉장히 그 슈퍼리치 부자들은 금액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양쪽 나라에 정말로 다 내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한국에 한 50% 내고 미국에 40% 내고 90%를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그 부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이게 증여상속이 왜냐면 자산가분들이 한국, 미국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신분은 이게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다음에 뭐 넌 레지던트 그래가지고 뭐 둘 다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게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게 기준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 뭐 대표님이 처음에 투자이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투자이민을 통해서 미국의 영주권을 받고 하는 뭐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영주권을 받고 나서부터는 미국의 증여상속세를 뭐 드라마틱하게 줄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그 이후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1인당 1,200만 불까지는 면제입니다. 부부가 합산으로 계산하게 되면 2,400만 불인 거죠. 거의 뭐 300억이네요. 300억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재산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뭐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은 뭐 증여세, 상속세 상당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재산을 만약에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고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은 300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목표 중에 하나가 이런 증여 상속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영주권하고 시민권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자 이상은 1인당 1,200만 불까지는 증여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는데 시민권자 부부라고 하면은 부부 간의 증여 상속에 대해서도 전혀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다는 거예요? 한도가 없습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넘길 때 그게 언리미티드 몇억 불, 몇천, 몇십억 불을 넘겨줘도 증여세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와이프가 시민권자라면. 근데 이제 영주권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200만 불의
그 증여 한도를 네. 손해를 봐가면서 와이프한테 넘겨야 되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넘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1,200만 불 한도를 갖고 있는데 평생 한도네 그러면. 평생 한도입니다. 평생 1,200만 불이죠. 내가 딱 1,200만 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와이프한테 그걸 넘겼는데 우리 집사람 영주권자입니다. 그럼 내 그 1,200만 불 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주는 순간. 주는 순간 없어지니까 그 1,200만 불 이외에 내가 건물 하나 더 갖고 있다. 그 건물을 우리 애들한테 줄 때는 내 평생 한도를 이미 다 써버린 거죠. 세금 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세금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시민권을 취득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고요. 혹시나 그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사망을 했다고 하면은 그럴 때 이제 트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트러스트는 그 QDOT라고 하는 그런 트러스트인데요. 그런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내 재산이 증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그 트러스트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법적인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 집사람이 시민권을 아마 취득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트러스트 제도가 워낙 이제 발달돼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굉장히 뭐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논문도 많이 쓰고 있고 벤치마킹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이따가 이제 또 뒤에 또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그 증여상속세에서 한국하고 아주 다른 거 하나가 한국에서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는 것이 그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내는 겁니다. 먼저 물려받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내는 것이죠. 미국에는 거꾸로 주는 사람이 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미국의 그 상속세의 개념은 일단은 돌아가시면은 그 상속 재산은 아직 자녀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상속인의,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어떤 재산 형태로 귀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먼저 다 낼 걸 내고 남은 재산이 상속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상속이 완료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는 사람이 그 나라의 주민이냐 거주민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미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완전 틀리네요. 우리나라는 상속인이 먼저 재산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를 어떻게 낼지 궁리하고 6개월 내에 먼저 그렇게 고민하고 하는데 미국은 일단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네. 그렇죠. 그다음 세금 계산하고 나머지 이제 먼저 제하고 세금을 이제 일으키고 그다음에 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상속세를 내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준 사람이 내는 것이니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미국에 있는 재산을 자녀분한테 상속을 했는데 미국에 재산이 있으니까 자녀분이 시민권이 있건 영주권이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미국에다가 상속세를 분명히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 받는 자녀분이 한국의 거주민이라면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상속세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아들이 만약에 한국 주민이다 라고 하면은 건물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드님은 한국에다가 상속세 또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재산에 대해 가지고 양쪽 나라에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어떻게 잘하게 되면 양쪽 나라에 다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생기기 전부터 전문가하고 미리 상의를 하셔가지고 양쪽 나라에 어떤 그 세금 보고 의무가 생기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1,200만 불, 1인당 1,200만 불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예전에 2015년 뭐 그때쯤 해가지고 1,200만 불로 늘어난 것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법이 처음에 생길 때부터 2024년까지만 유효하고 2025년 이후부터는 다시 600만 불로 줄어든다. 절반. 그렇게 돼 있는 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2025년 이후부터는 600만 불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마 그렇게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이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재산이 600만 불이 넘어가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그 영주권자이고 미국의 재산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600만 불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능성을 고려를 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뭐 정리해야 될지 상속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 하고 있습니까? 네. 정리와 상속세. 그럼요. 그런 경우가 이제 너무 많은데 미국의 세법은 어떻게 보면 증여세 상속세가 한국보다 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은 내가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하는 순간 내가 맨 처음에 샀었던 취득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취득 원가까지도 자녀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불에 샀었다. 예. 근데 지금 가치는 500만 불이다. 예. 라고 하면은 내가 그걸 증여를 한다는 얘기는 그 자녀분이 예전에 내가 샀었던 증여 그 100만 불, 그 100만 불에 샀었던 것처럼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나한테서 증여를 받고 나서 받자마자 팔면은 마치 세법상으로는 100만 불에 사서 현재 가치 500만 불에 파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40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죠. 양도세를. 네. 그렇죠? 0은 아니에요. 그래도 100만 불에 산 것까지 인정해줍니다. 내가 샀었던, 부모가 샀었다고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상속세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상속세는 상속을 할 경우에 내가 취득을 얼마 했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죽는 분할의 현재 가치가 그게 500만 불이라고 해보죠. 내가 100만 불을 샀는데 내가 죽었을 때 그게 500만 불입니다. 그 건물이. 그럼 우리 애한테 상속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상속받은 취득 원가는 500만 불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니까 그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우리한테 넘겼는데 우리 애가 그걸 팔면은 500만 불에 사서 500만 불에 파는 거거든요. 그 양도소득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이제 취득 원가니까 취득 원가가 스텝업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처럼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런 경우에는 자녀분들한테 미리 증여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끝까지 갖고 계시다가 자녀분한테 상속을 하는 방법을 하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그 중간에 만약에 증여를 한다면 정말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내가 미워가지고 내가 내일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얘야 이 재산을 너한테 오늘 증여하도록 한다 라고 하면은 굉장한 세금 폭탄을 양도세 폭탄을 우리한테 넘기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세요. 내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스텝업이 될 것인데 우리 애한테 양도세 폭탄을 넘기지 않아도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증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신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자녀분들한테 미리미리 정리하고 서로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나 그 양도세를 고려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증여보다는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재산 가치가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별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에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이 그냥 식당에 가치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죽을 때 그 가치가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미리 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금을 나눠서 내니까. 그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을 100% 다 내가 보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은 나하고 우리 애들하고 나눠서 보고를 할 거니까. 그럼 세율이 낮아진다. 그렇죠. 세금이라는 것이 뭐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거고 이게 불법은 아니죠. 당연히 뭐 합법적이고요. 그렇게 해서 미리 증여 플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재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생각되는 경우에는 간주될 경우에는 끝까지 갖고 있다가 상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상속세 뭐 면제될 포인트에 상속하면 되는 거죠. 1,200만 불이 넘어가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죠. 예. 1,200만 불이 너무 이 재산이 뭐 부동산이 나중에 한 2천만 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상속까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상속세를 내고 애들한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음번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세금 플랜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죠. 네. 자, 여기까지 미국의 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뭐 더 자세하게 깊게 들어가면 또 말씀이 워낙 많은데 뭐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좀 이제 힘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이상엽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